예성님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여기서 수학 공부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수능 특강보다도 물리는 라던가 영어로 과학을 공부하라고? 드디어 예준님이 말할 차례가 왔군요. 수학 일단 수학은 처음에는 개념 위주로 봤어요. 그래서 실력 수학 정석이라고 하는 좋은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에서 증명이라던가 개념 위주로 A4 용지에 막 적어가면서 처음 공부를 하고 모든 증명들을 다 한 번씩 적어보면서 네, 공부하신 거예요? 모든 증명을 이해해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이해하고 심지어 중요한 증명은 적으면서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명 같은 경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단순히 수학 지식뿐만 아니라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수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그냥 난이도별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제를 푼다고 하면 실력 정석 문제랑 블랙 라벨 뒷부분 문제만 추려가지고 그게 첫 네. 단계? 아, 대단하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어려운 문제지 뭐지?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어렵다 보니까 시작 단계가 그랬던 거고 각자 자신의 기초적인 수준에 그쵸. 맞게 기초 수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력 분석이랑 블랙라벨 뒷부분 다음에 뭐 풀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대학 입시 문제들도 많고 그냥 한 10몇 년 전 문제까지 찾아보면 논술 문제들 같은 거 좋은 문제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하나를 그냥 1시간 동안 붙잡으면서 맞아, 생각하는 맞아.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너무 좋은 수학은 얘기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맞춤 문제에서 얻을 건 별로 없어요. 그쵸, 틀린 맞아요. 거에서 얻을 게 많은데 틀렸더라면 반드시 답지풀이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오답노트 그냥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풀었어요. 저는 그쵸. 그냥 2번, 3번이 와. 아니라 5번까지 풀은 그쵸. 적도 있거든요. 아, 그쵸.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와, 되게 맞아요. 건강하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오답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맞췄더라 하더라도 저는 답지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게 제 풀이가 혹시나 틀렸을 수도 있고 제 풀이와 다르더라도 답지 풀이에서 배울 점도 있고 그쵸. 일단 여러 가지 풀이를 익혀두면 좋은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맞춤 문제더라도 답지를 보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나보다 더 쉬운 길이 있으면 그쵸.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게 그렇다고 답지가 항상 정답인 건 아니에요. 제가 예준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약간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풀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다 보면은 증명하는 거 풀 때도 A는 B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C에서 C에는 D에서 D에는 B에서 이 과정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막 풀어내고 하면서 흥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사고력도 거기서 키워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수학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엄청 재미없어 하는데 학생들한테 재미가 없으면 소중하게 해서라 문제 한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보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찾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이? 아마 어릴 때부터 뭔가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풀었던 게 저의 수학의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포자로 접어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욕심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 막 놓고 계속 풀려고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당연히 수학적인 능력이 다르니까 내가 못한다 싶으면 과감하게 더 낮은 문제집을 맞아요. 찾아가지고 처음에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들 처음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끈기. 끈기? 네. 그냥 어떤 끈기? 그냥 끈기일 수밖에 없는 게 틀린 문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 답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할 건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수학이 잘 되는 거죠. 결국 양으로 승부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하잖아요.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끝이 계속 공부해야 없으니까. 되는데 수학이 되게 성적은 얼마나 풀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생 되면은 약간 저도 모르지만 거의 10시간 공부한다면 8시간을 수학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수학은 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과목인 것 같아요.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더 재밌고. 잘하고 재밌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매력적인 그쵸. 과목. 예성님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여기서 수학 공부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잘하는 문과가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 제 얘기 간지. 많이 들었어요. 문과에서 생각보다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문과는 정말 중요해요. 국어, 영어, 다른 과목을 다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잘 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서울대 정시는 제가 알기로는 국어랑 수학이랑 반영 비율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 공부를 되게 중요시했고 아까 뭐 10시간 중에서 8시간 공부한다 하셨는데 저는 방학 때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정말 8할, 9할은 수학에 투자했던 게 왜냐면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험 직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수학은 알잖아요. 평소에 단기간에 꾸준히 내야지. 해야지.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너무 오래 걸려, 푸는 게. 그쵸. 저도 방학 때 미리 이렇게 조금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 학기 도중에는 국어, 영어로 바쁘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뽑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다음 개념 중요한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개념 먼저 시작해서 개념 꼼꼼히 보고 개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실력 정석은 아니고 그냥 기본 정석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간혹 모른다 싶으면 이제 EBS에도 좋은 수학 인강이 많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어가서 이렇게 개념을 보충하고 그 뒤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 7에서 8권 정도의 문제를 푼 것 같아요. 문제집을. 진짜요? 그 방학 기간 한 학기마다? 네, 한 학기마다. 학교 엄청난데? 부교재랑 정석도 포함해서 일곱 정석 권을 엄청 오래 했고요. 걸리는데. 일단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학교 부교재. 일단은 학교 부교재랑 그다음에 정석이랑 그냥 센 RPM 같은 센? 거, 뭐 네, 이런 거? RPM 센 이런 거 센. 있고 저는 블랙 라벨이랑 일품. 1품도 풀었고 1품, 1등급 수학. 1등급 수학. 벌써 7개네. 거기다가 기출 문제집 기출 자이스토리 같은 네, 거. 자이스토리나 마플 이런 거 마플 이런 풀었던 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 다 풀었어요. 오답도 당연히 했고. 그러니까 10시간 중에 8시간 이제 네, 수학만 할 그 수밖에 나오는 없지. 거죠. 수학이 조금 잡혀 있으면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고등학교 그쵸. 3학년 가서도 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영어랑 국어는 조금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다른 문과 과목을 또 잘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공부가 뭐 이거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걸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맞아요. 거 할 시간에 생겨버리니까 맞아요. 어쨌든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수학이든 국어든 특히 영어든. 수학은 일단 해야 돼요. 그치. 일단 해야 돼요. 국영 쓰는 근데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돼요. 근데 수능 성적 어땠어요? 수학? 수학. 수학도 국어랑 성적이 같았어요. 96점. 하나 틀리신 네, 거예요? 21번 문제 틀렸던 것 같아요. 21번 어려운 문제. 네, 그거 하나 틀렸고, 네, 이제 다른 문제는 다 풀었었는데, 10번 맞춘 게 되게 신기하다. 저 30번 사실 진짜 정말 종치기 직전에 풀어서 적었어요. 너무 대단한데? 그 약간 그거 진짜 신이 도왔다. 네, 맞아요. 나와서 맞아, 그거 그거 확인하고 하고. 진짜. 왜냐면 수학이 이렇게 점수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점 차이가 한 문제로 진짜 달라지는데, 수능으로 대학 간 건 아니지만, 여튼 되게 근데 뿌듯했죠. 수능도 엄청 잘 보셨는데요? 네, 맞아요. 일단 그 30번 문제를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풀어내고 또 고득점 문제에서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초 공사를 조금 잘 다져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예주가 말했듯이 개념 공부가 정말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석으로 공부하고 또 되게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초반에 개념을 공부할 줬는데 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개념들 간의 어떤 그런 마인드맵을 그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정확하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또 왜 이런 증명 과정이 있는지, 또 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 경우는 당연히 없지만 그 왜가 너무 네, 중요한 거. 그거를 조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고 풀면 정말 훨씬 다르게 풀리거든요. 훨씬 더 쉽게 풀리고 그런 것들도 아무리 문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강조하신 게 개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문제집을 여러 권,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풀면 근데 사실 딱 수학은 이거 두 개로 네, 맞아요. 다 이제 이거 두 개만 정말 잘한다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 공부를 할 때 왜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써야겠다. 그쵸. 네, 이게 맞아요. 떠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초 공부할 때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개념이 어떻게 쓰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법 마지막 파트인 탐구 공부법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 너무 좋게도 과탐, 사탐 모든 얘기를 다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투 과목을 8개.
1학년에서 그냥 거의 그냥 1년에서 1년 반 만에 다 했는데 아니 진짜 공부만 해야겠는데? 정말 다 붙진 않았지만 그 8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단연 물리였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은 책 열심히 보고 수능 특강 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쑥쑥 올라갔는데 물리는 분명히 개념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공식도 다 머리에 있는데 막상 문제 풀면 안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물리의 경우에는 정말 개념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았었는데 하이탑 같은 책을 읽어도 좋지만 할리데이랑 서웨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일반 물리학을 가르칠 때 쓰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들은 번역도 잘 되어 있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식으로 잘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여러 번 읽었어요. 한 번 읽을 때는 빨간 펜으로 줄거가면서 읽고 한 번 노트에 완전 정리하면서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면서 페라프라이징? 그쵸. 패러프레이즈 그렇게 공부하면서 개념 공부에 많은 시간을 썼고 그 뒤에 문제를 조금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수능 특강보다도 물리는 할리데이라던가 서웨이, 퍼펙트 물리라던가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그런 책들 풀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원서비가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근데 할리데이랑 서웨이 경우에는 영어가 괜찮다 싶으면 영어 원서는 PDF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프리판까지. 영어로 과학을 공부하라고? 고등학교 때는 좀 다 책이 얇다 보니까 엄청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과학은 이해가 중요한데 그거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직접 막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근데 대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세하게 A부터 Z까지 완전 다 풀었어서 심지어 개요도 정확하게. 스토리처럼 써놓으니까 이해하기는 그게 정말 좋아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 그 과목에 이제 대학교 원서 할리데이랑 서웨이. 할리데이랑 서웨이는 하나 구비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 갈 때도 쓸 수 있는 책이고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그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라 좀 입시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수능 공부법을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오히려 수능은 저희들이 못 쳐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맞아. 공부하다 보면 틀린 게 많거든요. 네, 그거 이게 왜 뭔가 맞아. 답이 애매한 것도 많고 화학에 그쵸? 특히 엄청 네, 많아요. 맞아, 진짜 틀린 거 많아요. 화학이 정말 틀린 게 화학이 많고 진짜 많아요. 고등학교 틀린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은.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탐 수능 성적은 어땠어요? 일단 생활과 윤리는 만점을 받았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도표 문제랑 어려운 건 다 맞췄는데 앞에서 시간 분배를 못 해가지고 하나를 틀렸어요. 2점짜리. 네, 2점짜리였죠. 2점짜리. 네. 아깝다. 다행히 또 제가 수능을 봤을 때 사회문화 1등급 컷이 만점이 아니었어가지고 어려운 나왔어요. 거였네. 1등급 나왔죠. 다행이다. 근데 너무 잘 봤는데, 수능을? 근데 서울대 올 만큼의 성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요? 네. 저는 사탐을 2학년에서 3학년 동안 공부하면서 경제, 세계지리, 사회문화,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을 다 공부를 해봤어요. 몇 과목이죠? 5과목인 거죠. 근데 세부적인 공부 방법은 조금 다 달라요. 맞아요. 왜냐하면 과목 특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특히 경제는 수학적인 이런 계산 능력이 필요해지는 표도 잘 부분이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사회문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똑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탐은 그냥 좀 암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수능 특강 달달 외운 다음에 백지 노트 펼쳐서 쓰는 거 알죠? 그거 엄청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게 정말 도움은 돼요. 정말 도움도 되고 저도 가끔은 해봤는데 그게 정말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 안 적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교과서만 보고 트롤 배운 거 아니었어요? 아까 과학에서도 얘기했듯이 되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특징이나 아니면 윤리 같은 경우에서는 사상가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징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윤리 과목에서는 어떤 사상가들의 주장이라던가 그런 사상을 외워야 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어떤 자기만의 논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상가들의. 인과관계?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네. 진짜 사상가들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전제로 하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있을 건데 그런 건 보통 잘 안 적혀 있어요. 그래, 뭔가 사상이다 보니까 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고 이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이런 약간 스토리가 네, 되게 많은 것 스토리텔링이 같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담아내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나 아니면 인강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의 흐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책에 잘 담길 수가 없죠. 애초에 텍스트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암기할 때 훨씬 간편해요. 그쵸. 암기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고 사탐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들은 암기보다는 응용이 많은데 그쵸. 그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원별로 외울 게 아니라 이 맞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흐름을 생각해보면 뭔가 외우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저도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각 단원이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쵸. 뭐 생명윤리 또는 뭐 사회윤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둘 다 등장하는 사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상가들은 뽑아서 아예 한 종이에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연관점이 파악되니까 응용력이 근데 되게 키워지겠다. 네, 되게 응용하기도 쉽고 암기도 훨씬 쉬워요. 같이 정리가 돼버리니까. 막 백지노트 적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긴 네, 맞아요. 하네요. 백지노트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거와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왜냐면 전 4-5과목을 동시에 공부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암기라는 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다 보면 기본적인 건 다 외워지잖아요. 그치. 사실상. 그냥 사실 스토리는 외우기 너무 쉬우니까 맞아요.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전부 다 외워지긴 하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백지노트도 당연히 저도 활용을 했지만 그건 그러니까 약간 그게 지역적인 거 전부는 아니다. 지역적인 네, 거 할 맞아요. 때는 백지노트가 정말 좋겠지만 큰 흐름을 잡을 때는 스토리텔링이 좋다. 네, 그런 뜻입니다. 사탐은 알기로는 개념은 다 모든 애들이 다 잘 맞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이 어떠냐, 뭐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를 파악하는 게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팁이 있나요? 아무래도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특히 개념보다는 이렇게 응용이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도표 분석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기출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푼 것도 있지만 각 인강 선생님들마다 도표 특강을 따로 만드세요. 도표를 유형화해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사설 문제집까지 이렇게 끌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임정환 선생님의 도표 특강을 제 그 2020년도 거랑 2019년도 둘 다 들었어요. 작년 거까지? 네, 그래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다 한 집안에서 서울대를 두 분 다 간 게 되게 드문 거잖아요.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왠지 한 집안에서 서울대 2명이 나왔다는 건 부모님의 공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있나요? 아쉬운 게 있다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약간 소홀했던 게